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제1야당이 또 자해 정치를 가동했습니다. 친한계부터 개혁 성향 의원까지 대거 징계 대상으로 거론됐는데요. 선거에서 패한 당대표는 버티고 승리를 이끈 쪽은 징계하는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정당이 당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베일을 벗습니다.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실적을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지입니다. 공급과 수요, 또 반도체 가격 측면에서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 제일고와 5.18을 조롱한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선수단끼리 손을 맞잡으며 화해의 뜻을 전달했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교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확대해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장마가 전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오늘부터 중부 내륙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야구 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 일고와 5.18을 조롱했던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 제일고를 방문해 사죄의 의미를 담은 글을 낭독하며 선수 간 화해 시간을 가졌고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전세버스 석 대가 서울 배제고등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여러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광주 제1고등학교. 지난달 29일 야구 경기 도중 벌어진 조롱 응원을 사과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배제고 선수들은 내내 잔뜩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학교 선수들은 강당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배제고 선수들은 광주 일고 선수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주 방문에 동행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과의 뜻을 전하던 교장까지 울먹임을 참지 못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두 학교 선수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화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배제고 학생들은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참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5.18 기념재단은 해설사를 투입해 배제고 학생 선수단의 5.18을 설명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5.18을 조롱하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죠. 이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당국이 뒤늦게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0년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싸우다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5.18 민주화운동.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열사는 이곳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다 쓰러져 갔습니다. 문 열사는 당시 광주 상업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5.18 때 또래들이 계엄군의 총과 칼에 희생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제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이 벌인 조롱 응원. 그것도 5.18의 한이 여전히 남아있는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야구 부원들을 대상으로 해 공분을 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들께서는 하다하다 운동 경기에서까지도 5.18을 조롱하고 폄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탄스러워 하셨고요. 자신이 46년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몹시 자괴감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은 운동선수에 앞서 인성을 길러야 할 학생으로서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벌인 일이어서 참담함을 더했습니다. 뒤늦게 교육당국은 모든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윤리의식 고취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북한의 개입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도 조롱과 폄훼 등의 사례가 5.18 기념문화재단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 5월단체 등은 46년 전 5월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오롯이 되새기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논란 사흘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가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제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의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에 등등을 감안하며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축출된 거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또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군 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의 고삐만 더 바짝 쇠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과방위, 국방위가 같은 날 나란히 개문발차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범여권 의원들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단독으로 간사 선임 한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개회 뒤에도 반쪽 국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삶과 미래를 볼모로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당력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겠다며 보이콧 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일제히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간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면 당사까지 팔아야 했을 거라며 너도 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양당이 도입의 뜻을 모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운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은 침대 특검은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다. 야당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전격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속에 2분기에도 막대한 이득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성과급으로 지급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0%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00%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을 영업이익의 10.5%, 1분기와 2분기 충당금을 모두 합쳐 1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더하면 2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전망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순조로운 양산 출하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식하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범용 D램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 대규모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사이클 호황에 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보상 비용을 차감해도 컨센서스를 소폭 이제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는 조금씩 힘이 빠지는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어젠 소폭 하락해서 8,000선만 겨우 지켰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지수가 꺾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류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중 8,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쭉 미끄러져 0.5% 내린 8,05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2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2조 8천억 원 순매도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는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전망하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5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6% 오른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 2.8% 오른 31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3% 오른 249만 원대까지 갔다가 급락해 3.4% 내린 23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주식 예탁 증서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SK하이닉스 주가의 재평가 여부는 미국 ADR 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선주가 상승했고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커서 2.5% 내린 847로 마감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53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독일 업체가 최종 선정돼 한국의 한화오션이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디젤 추진 잠수함 계획을 발표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니 캐나다 총리는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 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 중심의 노조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를 반영해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발행 규모를 정정했습니다.
중동의 분쟁 완화로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국내선의 항공권 유료 할증료도 다음 달부터 10,000원대로 내려갑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3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전략 물자를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무역 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외식 브랜드 명륜 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 자금을 받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저리로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한 날 한국 축구계를 뜯어고칠 박지성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무엇보다 축구인으로서 죄송하다며 혁신 과제의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인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는 일본과 같은 지속 성장 가능한 축구입니다. 같은 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트럼프의 기행도 이어지는 중인데요. 이건 정말 황당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벨기에의 16강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에게 레드카드 재검토를 직접 요청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다는 건데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폴라린 발로건의 징계유예 처분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레드카드 문제에 대해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통화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폴라린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는 장면을 직접 봤다면서 두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충돌했을 뿐 반칙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And, you know, again, I'm good at this. I didn't tell him what to do. I can't tell him what to do. But, and I don't believe he made the decision. I think it was a committee that made the decision. And they made the right decision. 네, 또 지난 2일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에서 발로건에게 레드카드를 준 심판에 대해선 과거 기록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발로건의 징계 철회를 위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이 월드컵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과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책임자 앤드루 줄리아니가 이 국가 사안이라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는데요. 인판티노 회장은 그러나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파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다면서 이 자신이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젠 미국이 이기면 부당한 개입으로 이긴 거고 미국이 지면 부당한 개입에도 졌다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몇 시간 뒤 미국과 16강전을 앞둔 벨기에 쪽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파의 징계유예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 피파는 항소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통보해왔을 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축구 심판 출신이죠. 이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만약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된 거라면 스포츠의 기본적인 규칙을 훼손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벨기에 축구대표팀인 데블스 팬들은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다시 출전하게 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반응 들어보시죠. S'il a influencé la décision pour que la personne rejoue, franchement, c'est honteux, tout simplement. 유럽 축구연맹도 성명을 내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드카드로 인한 경기 출전 정지는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다며 전례 없는 결정으로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벨기에의 반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로건이 출전 정지된 상황에서 벨기에가 만약 미국을 이긴다면 2020년 대선처럼 조작됐다고 말할 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 소식도 알아보죠.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테헤란 시내를 지나는 운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장례식 사흘째를 맞아 수십만 명의 이란 국민이 붉은 깃발을 들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9일까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치른 뒤 오는 11일 파키스탄 주재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앞서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Look,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okay? And it won't be tough to finish the job.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 이행이 쉽지는 않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는 평화 관계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앞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협상을 통한 압박과 미사일 사용을 할 거라면서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오늘도 이스라엘군의 차량 공습으로 현지 학교 교장과 어머니 등 4명이 숨지고 이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발생 11일 만에 4명이 극적으로 추가 구조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의 4배에 달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기적같이 생還했지만 안타까운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몰된 건물 잔해 아래에 흙더미를 뒤집어 쓴 여성과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2명이 엄마 품에 안겨 11일을 버틴 겁니다. 엄마는 아이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양호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눈을 뜨지 못합니다. El niño lo está asfixiando más, papi, sácalo. Saca el niño primero, papá, saca el niño primero, limpia los escombros. 또 다른 건물 잔해에서 남성 생존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진 발생 11일째, 무려 267시간 만입니다. 생존 마지노선으로 보는 72시간 골든타임에 4배에 달하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제 구조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민방위대나 방위군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가족들이 맨손으로 자네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딸의 시신을 직접 수습한 아버지는 제때 구조대를 보냈으면 살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muerta, pero nosotros queremos reclamar los cuerpos de nuestros familiares. Es injusto, es inhumano todo lo que está sucediendo. 사상자가 계속 늘면서 현재까지 3,300여 명이 사망하고 16,0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최대 5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 주에선 시신 수백 구를 신원 확인도 없이 공동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량과 식수 부족에 전기까지 끊기면서 현 정부에 대한 이재민들의 고통과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구름이 유입되고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 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차츰 중북부 지방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최대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청주 2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0도, 대구와 포항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막대한 이득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성과급으로 지급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한국 축구의 수장에 오른 지 13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첫 회의에서 박지성 위원장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영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적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제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소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나오션이 여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독일에 밀렸는데 하나오션 쪽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오션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윤기 사건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능력 그리고 공정성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불에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면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과 담당자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유구무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경찰청도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은 어렵지만 일선서는 물론 광주청도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일부 감찰관을 현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수본부장이 직접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건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 내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국수본부장이 공언한 대로 명운을 건 수사로 경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데요. 유력 주자인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전망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의 막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침부터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 2028년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당의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고 직격하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봉하마을 방문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노3호 동창회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자신을 향해 공세를 이어온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성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공개 일정은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당권 레이스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인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징계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든 건데요. 당내 반발 속 윤리위원회는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당의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당을 영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엄정 징계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지방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야합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반 장동혁 측에 대한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한 당일 나온 메시지란 점에서 장 대표가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주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리위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부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다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일각 우려에 당권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로는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무소속 후보 지원은 분명한 해당 행위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 장동혁 진영에선 장 대표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 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 중진도 구성원을 징계에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미 장 대표 반대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리위는 일단 당사자 소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이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여부를 수사할 전담팀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합수본에 새로 충원된 검사 2명이 전담팀에 합류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합수본이 이몽석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예산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검사 2명이 충원됐고 경찰 인력도 합류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드러난 채용비리 수사를 맡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겨받았고 전국에 접수된 다른 사건들도 이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담팀은 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가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류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70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전방위로 불렀는데 이제는 핵심 참고인에게 초점을 맞춰 진술을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1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부정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감찰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와 몽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각 7일 오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합니다. 이어 리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열고 이후 나토 정상회의 핵심 행사인 나토 방상포럼에 참석합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관위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과 CJ제일대당, 사조 CPK 3개 법인과 전 현직 임직원 등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국내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이나 시기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학년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동급생과 선배들이 아이를 불러내 수차례 1대1 싸움을 강요한 건데요. 폭력을 놀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그릇된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등학생이 격투 자세를 취하고 상대를 구석으로 몰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고작 2학년인 어린아이는 온몸을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 주위와 양 다리에 타박상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불만 꺼져 있으면 그 장면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잠을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 가해자 A군 등 4명은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초등학교 체육관 등에서 피해 학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 싸움을 하자고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격투판으로 전락한 사이 학생들은 제가 있는 이곳 인근 아파트 단지로도 장소를 옮겨가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서너 시간의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놀이가 된 싸움은 이미 교실 깊숙이 자리 잡아 거리낌 없이 폭력을 말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다친다 그러면은 중재하고 이제 그 보건실로 데리고 가지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싸움 영상을 사고 파는 텔레그램방과 SNS 계정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폭력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폭력적 행동이 우선시되는 학생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제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 남아있던 프로포폴을 다른 주사기로 옮겨 담아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마약을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말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 합성대마 5mm를 47만 원에 매수한 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천 FMB의 구형량인 5천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천 FMB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간의 김용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데 김간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이 회사에 건넨 장려금과 수수료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면서 테헤란이 복수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과의 휴전 이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테헤란 도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개전 첫날 숨진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메네이의 유해가 종교 도시 곰으로 이동하기 전 고별 운구 행사에 나서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수십만 명이 몰린 겁니다. 엿새간의 장례 일정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국기가 불태워졌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آمریکا پدر ما را کشته پدرشو باید بکشیم انتقام پدر را باید بگیریم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보도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끝낼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Look,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okay? And it won't be tough to finish the job.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를 짧은 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된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위해를 가하려는 이란 지도자는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장례식장을 뒤덮은 복수 여론과 양측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장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의 주거 지역을 공습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민간인 아파트. 폭격으로 건물 중앙이 뻥 뚫려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졌고 시커멓게 그을린 아파트 곳곳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올라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등을 또다시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20여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Мені тільки сьогодні скинули, що вони новий телевізор купили. Це така хороша, їй тільки 19 років. Дуже добра дівчинка, дуже. 주민들이 잠든 심야 시간대에 대규모 공습이 집중돼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6일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인 옴스크 정유공장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2,700km 떨어져 있는 후방 에너지 시설로 외신들은 전쟁 이후 최장거리 공격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정유시설만 골라 200차례 가까이 집중 타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는 에너지 비상입니다.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양국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종전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 think we're getting much closer than people realize, and President Putin wants it to end. I will tell you that very strongly. A good call, and President Zelensky actually wants it to end now.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할 거라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여성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의 기사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는 해당 신문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진의 우측 아래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보이는데 경찰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한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A씨를 비롯한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계정 67개를 수사해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 12개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중동 사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의 계엄 적극 동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했고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까지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의 가담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겁니다. 소위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담은 대통령실 보고용 보고서까지 준비한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2024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보낼 연락관 등 인력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2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인력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와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실제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인력 파견 검토한 적 없습니다. 예. 특검은 국정원의 계엄 동조 혐의를 더 들여다보는 동시에 조 전 원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윗선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사청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방사청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다해온 만큼 이번 결과가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하나오션의 입장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5만 3천 선을 넘어섰고요. 최근 부진이 이어졌던 반도체 종목이 힘을 내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 뒤에 반등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큰 뉴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경제 지표 발표들은 있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지난달 이 지수는 54를 기록해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준치 50을 넘겨서 전체 경제는 73개월째 그리고 서비스업은 24개월째 연속으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좋긴 좋은데 세부적으로는 찝찝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석유에 대한 언급은 줄었는데요. 관세와 일부 원자재 공급 부족 우려,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컸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에 경제 활력을 되찾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델 테크놀로지를 꼽아봤습니다. PC 업체로 유명한데요. 서버와 통신 장비 같은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증시 개장 행사가 열렸는데요. 트럼프는 가서 델 컴퓨터를 사라면서 아주 노골적인 홍보쇼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였고요. 델의 설립자인 델 부부는 이 계좌에 대규모 기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델의 주주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해 충돌을 의인화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될 것 같은데요. 증시, 부동산, 코인까지 워낙 전방위적인 사안이라서 미국 정계에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뒤에는 트럼프의 이해 충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이게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남과 전북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차츰 중북부 지방도 빗줄기가 거세지겠고요. 오늘 오전 정도까지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최대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간밤에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광주 2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 한낮에는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0도, 대구와 포항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특보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과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